오늘의 주인공은 68살의 김영호 씨입니다. 말년에 그는 홀로 살며 평온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는 3일 연속으로 협박 편지를 받게 됩니다. 내용은 흉악했고 심지어 핏자국까지 묻어 있었습니다. 극심한 공포에 휩싸인 그는 가장 신뢰하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그날 밤 한 걸음에 달려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를 안전한 실버타운으로 모셔야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긴급한 위기 대응처럼 보였습니다. 아들은 효심을 다했고 아버지는 그에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실버타운에 입주한 직후 전화는 불통이 되고 인터넷은 끊겼으며 행동은 제한되었습니다. 며칠 뒤 낯선 변호사가 연달아 5통의 전화를 걸어와 어떤 서류에 서둘러 서명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그는 의심하기 시작했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그는 담을 넘어 실버타운을 탈출해 눈물을 머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완벽한 효자, 갑작스러운 위기, 세상과 단절된 안전한 고립의 섬.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지극정성 어린 보살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혈육의 정으로 정교하게 짜인 천의무봉, 해이무봉의 함정이 있었을까요? 그 협박 편지를 보낸 진짜 발신인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인생의 황혼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김영호 씨를 따라 효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가장 잔혹한 진실을 한 걸음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호. 올해 68입니다. 국영기업의 엔지니어직에서 은퇴한 후 제 삶은 마치 멈춰버린 괴종시계 같았습니다. 조용하고 규칙적이며 시침은 영원히 과거의 어느 눈금에 멈춰 있는 듯 했죠. 아내 수혜가 떠난 지 10년, 서울 서대문구의 이 오래된 빌라는 저의 유일한 성체이자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고요함이 좋았습니다. 매일의 일과는 시공도면처럼 단순했습니다. 아침 6시엔 인근 효창공원에 나가 가벼운 체조를 하고 8시엔 집에 돌아와 누룽지를 끓여 먹었습니다. 오전에는 제 반평생을 함께 해온 기계공학 서적들을 정리하고 오후에는 아래층 기원에 사는 퇴직 형사 출신 박영감과 장기를 두곤 했습니다. 그날 오후 박영감과의 장기 대국을 마치고 콧노래를 흥얼거려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큰아들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넘어 민석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침착하고 따뜻해서 사람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일기예보 보니까 저녁부터 날씨가 파서진대요. 창문 꼭 닫으세요. 그 집이 좀 습하잖아요. 감기 드시면 안 돼요. 방금 거래처 미팅 끝났는데 들러서 뵙고 갈까 하다가 너무 늦어서요. 괜찮다. 괜찮아. 너 바쁜데 무슨.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지만 입으로는 짐짓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내 몸은 내가 알아서 챙긴다. 날 자꾸 어린애 취급하지 마라. 에이, 무슨 말씀을요. 아버지는 우리 집의 보물인걸요. 민석이 수화기 너머로 웃었습니다. 참 아버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새로 오픈한 일식집 제가 예약해뒀어요. 이번 주말에 모시고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제 얼굴엔 미소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둘째 아들 민재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 특유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나 지금 급전이 좀 필요한데 일단 300만 원만 융통해줘. 월말에 바로 갚을게. 제 얼굴의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또 돈이냐? 지난달에 카드값 막아준 게 엊그제 같은데. 아, 거참 꼬치꼬치 따지지 말고 빌려줄 거야 말 거야? 안 돼. 너도 이제 40이 넘었고 멀쩡한 직장도 다니면서 돈 쓰는 게 어째 그렇게 절제가 없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좋아. 아주 잘나셨어. 수화기 넘어 민재의 목소리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 낡아빠진 빌라랑 쥐꼬리만한 연금 움켜쥐고 평생 사세요. 어차피 아빠 눈엔 큰형밖에 안 보이잖아.
전화는 거칠게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쥐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제 두 아들입니다. 하나는 겨울날의 따스한 햇살처럼 세심하고 하나는 한여름의 소나기처럼 제멋대로 퍼붓고는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저는 종종 생각했습니다. 민재가 형의 반만이라도 철이 들었다면 나는 진정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을 텐데 하고요. 복잡한 심경으로 1층 우편함으로 걸어갔습니다. 삐걱거리는 철문을 열자 수도요금 고지서와 전단지 더미 위에 이상한 편지 한 통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우표도 발신인 이름도 없는 누런 서류 봉투였습니다. 봉투 한가운데에는 신문지에서 오려내 붙인 듯 삐뚤빼뚤한 글자로 제 이름 김영호 세 글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더욱 섬뜩한 것은 그 글자들이 마치 짙은 붉은색 잉크 아니면 다른 액체 같은 것으로 덧칠해져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편지를 꺼냈습니다. 집에 돌아와 문을 잠그고 편지 칼로 조심스레 봉투를 갈랐습니다. 안에는 편지 대신 A사 용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도 신문 조각을 오려 붙인 글자들이 소름 끼치는 문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늙은이, 좋은 말 할 때 3일 안에 이 집에서 나가. 안 그러면 송장이 되어 실려나갈 줄 알아. 문장 끝에는 붉은 난로로 찍은 듯한 선명한 지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색깔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반쯤 굳은 피처럼 거무죽죽한 광택을 띠고 있었습니다. 70년 가까이 살며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자부했지만 그 편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든 생각은 재개발 용역 깡패들이었습니다. 이 오래된 동네에 재개발 바람이 분다는 소문은 몇 년 전부터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전례 없는 차가운 악의가 느껴졌습니다. 그 붉은 지문이 마치 어둠 속에서 절하는 독거노인을 싸늘하게 응시하는 눈동자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한숨도 못 잤습니다. 문단속을 몇 번이나 확인하고 낡은 등받이 의자로 현관문을 단단히 괴어놓았습니다. 거실 불은 밤새 끄지 못했습니다. 작은 바람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다시 우편함을 열었을 때 제 마음은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똑같은 누런 봉투, 똑같이 오려붙인 제 이름. 이번에는 종이에 붉은 잉크로 X자가 그어친 영정 사진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옆에는 딱 두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셋째 날. 저는 하루 종일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우편함에 다 들어가지 못한 편지가 문틈 사이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불길한 기운을 풍기는 익숙한 봉투가 제 발치에 툭 떨어졌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경찰에 신고하려다 잠시 주춤했습니다. 민석의 따뜻한 목소리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아버님의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아무래도 민석에게 먼저 알리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녁 7시 15분 민석이 도착했습니다. 짧게 두 번 울리는 초인종 소리.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는 이미 슬리퍼로 갈아 신고 먼지를 털어내며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제가 좋아하는 고급 육포 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전화 받자마자 바로 왔어요. 집사람한테는 말 안 했어요. 걱정할까 봐요. 그는 짐을 내려놓고 외투를 벗으며 여느 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편지는요. 저 좀 보여주세요. 서랍에서 그 편지를 꺼내 조심스레 건넸습니다. 그는 안경을 쓰고 10여 초간 편지를 응시하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네요. 이 붉은 자국 피 같은데.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어요. 장난치고는 너무 악질적이다. 제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신문 글자를 오려 붙인 걸 보니 철없는 애들 장난 같지는 않아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편지를 창가로 가져가 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소인이 없네요. 직접 와서 넣고 간 거예요. 예전에 회사 현장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보통 보호비 뜯으려는 건달들 짓이었어요. 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신고하고 싶으신 거 알아요. 하지만 일단은 참으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제가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왜? 경찰에 신고하면 그놈들이 겁먹지 않겠냐? 어떤 놈들은 경찰 부르는 걸 제일 싫어해요. 자극받아서 욱하는 마음에 진짜 무슨 짓이라도 저지르면 어떡해요. 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밤에 놈들이 들이닥치기라도 하면.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말은 제 불안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저도 무서웠습니다. 놈들이 홧김에 무슨 짓이라도 저지를까봐. 아버지, 제가 방법이 있어요. 일단 들어보세요. 제가 아무 말 없자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북한산 자락에 새로 생긴 프리미엄 실버타운 홍보를 도와주고 있거든요. 환경도 좋고 보안도 철저해요.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시설이 호텔급이에요. 안전이 걱정되시면 당분간 거기 가 계시는 게 어때요? 휴가라고 생각하시고요. 저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멀쩡한 집 놔두고 내가 거길 왜 가냐? 영구적으로 가시는 게 아니에요. 소나기는 피하자는 거죠. 제가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알아낼 때까지만 계세요. 집보다 아버지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가 태기를 박듯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 아들이에요. 제가 아버지를 해치겠어요? 그를 바라보는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언제나 이성적이고 주도 면밀했습니다. 지금의 걱정조차 이성과 감정이 적절히 섞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를 위해주는 자식에게 싫다고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내가 지난달에 말한 투자금 말이야. 지금 진짜 좋은 기회인데 500만 원만 더 있으면 돼. 일단 좀 빌려줘. 민재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제가 처한 위기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치솟았습니다. 나는 지금 피 묻은 협박 편지를 받고 목숨이 위태로운데 이 못난 놈은 허황된 대박꿈이나 꾸고 있다니. 민재야! 저는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형은 지금 내 걱정 때문에 죽을 맛인데 넌 그따위 투자 노름에 정신이 팔려 있어? 수화기 넘어 민재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된 눈치였습니다. 형이 걱정한다고? 뭘? 아빠 멀쩡하잖아. 아, 말 돌리지 말고 돈 빌려줄 거야. 말 거야? 한 푼도 없다. 저는 홧김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 통화는 제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동시에 마지막 망설임마저 불태워버렸습니다. 아버지, 민석이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기 혼자 계시면 저희도 밖에서 마음이 안 놓여요. 며칠만 환경을 바꿔보세요. 제가 최대한 빨리 놈들의 정체를 밝혀낼게요. 정말 알아낼 수 있겠냐? 네, 제가 아는 사설 탐정 업체가 있어요. CCTV랑 지문 다 조사할 거예요. 그리고 그 실버타운은 24시간 적외선 감지기에 보안 요원이 순찰을 돌아요. 편히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딱 며칠이다. 범인 잡히면 바로 집에 올 거야. 네, 원하시는 대로요. 그는 즉시 일어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고함을 잠그고 40년을 살아온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두 아들을 키워내고 아내를 떠나보낸 곳. 태풍과 지진, 세상의 풍파를 견뎌낸 나의 성체. 1시간 후, 저는 민석의 차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그 실버타운이 산 근처라 공기가 정말 좋아요. 아버지 새소리 좋아하시잖아요. 거긴 아침에 새소리가 시끄러울 정도라니까요. 저는 대꾸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밤거리를 보며 불안감이 스쳤지만 아들이 나를 안전한 곳으로 모신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저는 순진하게도 잠시 내 성을 떠나 더 안전한 피난처로 가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제가 입주한 북한산 노블레스 실버타운은 겉보기엔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독채로 된 방은 깨끗했고 창을 열면 푸른 숲이 보였습니다. 로비는 5성급 호텔 같았고
소독 냄새 없는 식당과 온수 수영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하나같이 미소를 띠고 저에게 깍듯하게 대했습니다. 강 원장이라는 사람은 50대 중반의 금태 안경을 쓴 신사였는데 저를 직접 맞이하며 이곳에서 제 안전은 최고 등급으로 보장될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처음 이틀간은 정말 휴가를 온 것 같았습니다. 근심을 내려놓고 아들이 마련해준 호사를 누려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 완벽한 실버타운에서 불안한 점들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통신이었습니다. 제 휴대폰 신호가 기이할 정도로 약했습니다. 안테나가 겨우 한두 칸으로 갔죠. 강 원장은 산 밑이라 기지국 신호가 약하고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 전자파를 최소화해서 그렇다고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그럴싸한 이유였지만 어느 날 복도 구석에서 젊은 요양보호사가 화상통화를 하며 깔깔거리는 걸 봤습니다. 그녀의 휴대폰 화면 상단에는 신호막대가 꽉 차 있었습니다. 심지어 방 안의 와이파이도 수시로 끊겨 뉴스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의문은 과도한 관심이었습니다. 제 일거수일투족이 보이지 않는 감시하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원을 산책하려 하면 즉시 직원이 다가와 말동무를 해주겠다며 따라붙었습니다. 다른 입주 노인들과 대화를 나누려 하면 그들은 날씨 이야기 몇 마디를 나누다가는 눈치를 보며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마치 제가 전염병 환자라도 되는 것처럼요. 실버타운 전체에 기이할 정도로 잘 짜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곳의 노인들은 요양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침묵의 각본을 수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의문은 외부와의 연락이었습니다. 민석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밖의 일은 잘 조사하고 있다. 곧 단서가 잡힐 거다. 하지만 구체적인 걸 물으면 아버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푹 쉬세요라며 말을 돌렸습니다. 밤 10시 정각. 복도에 불이 꺼지고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입주민 여러분, 취침 시간입니다.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불을 끄고 커튼을 쳤습니다. 책상 위 스탠드 하나만 켜둔 채 벽시계 소리를 들었습니다. 똑딱, 똑딱.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 마치 카운트다운 같았습니다. 박영감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신호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은 고립된 섬의 고철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안전한 요새가 아니라 세상과 단절된 감옥에 연금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감이 커져가던 어느 날, 민석이 최지훈 변호사라는 사람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최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맞춤 정장을 입은 깔끔한 인상으로 금태 안경 너머 날카로운 눈빛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민석 씨의 의뢰를 받은 최지훈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많이 놀라셨죠? 민석 씨가 아버님 걱정에 잠을 못 이루더군요. 민석이 옆에서 적절하게 피곤하고 효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놈들이 너무 교묘해서 단서가 자꾸 끊겨요. 최 변호사님하고 상의해 봤는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속으로 코웃음을 쳤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 그게 뭔데? 최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고급스럽게 제본된 계획서를 꺼내 밀었습니다. 김 선생님, 놈들의 목적은 결국 집입니다. 집이 선생님 명의로 있는 한 놈들은 파리떼처럼 꼬일 겁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부동산 신탁 방식을 제안드립니다. 그는 청산유수처럼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집을 전문 신탁기관에 맡겨 관리하게 하면 저는 즉시 고액의 안양 자금을 받을 수 있고 매달 임대 수익도 나오며 무엇보다 소유권이 신탁사로 넘어가니 놈들의 타깃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듣기에는 하늘에서 떨어진 동화줄처럼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계획서를 훑어보니 복잡한 법률 용어와 금융 용어가 난무했고
핵심은 제 모든 재산에 대한 전권 위임장에 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직감이 경고했습니다. 거대한 함정이라고. 저는 계획서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듣기엔 좋군. 하지만 워낙 중요한 일이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네. 물론입니다. 최 변호사는 전혀 언짢은 기색 없이 웃으며 서류를 챙겼습니다. 엔지니어 출신이시라 꼼꼼하신 거 압니다.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식어버린 찻잔을 앞에 두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이 끈적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날부터 최 변호사의 전화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안부 전화였지만 실상은 숨통을 조여오는 독촉이었습니다. 일주일 새 5번이나. 월요일. 김 선생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신탁권은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수요일. 방금 신탁사 임원과 미팅했는데 우대 혜택 명단이 거의 찼답니다. 서두르시면 제가 억지로라도 넣어드릴 수 있습니다. 목요일. 민석 씨가 또 전화해서 아버님 걱정을 하네요. 정말 효자십니다. 금요일. 김 선생님, 경고가 아니라 조언인데 이 혜택 다음 주 월요일이면 마감됩니다. 토요일 저녁 5번째 전화에서는 예의 바른 척하던 가면 뒤로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김 선생님, 도대체 뭘 망설이시는 겁니까? 아드님이 모든 걸 저에게 일임한 건 아버님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입니다. 이렇게 시간만 끄는 건 본인에게도 아드님의 효심에게도 예의가 아닙니다. 마지막 전화를 끊고 나니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맑게 깨어났습니다. 진정으로 의뢰인을 위하는 변호사는 전문적인 분석과 충분한 시간을 주지 홈쇼핑 쇼호스트처럼 마감 임박을 외치며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는 저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전까지 저에게서 위임장을 받아내야 하는 임무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앉아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최후 통첩 시한이 오기 전에 돌파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목표는 실버타운 뒤편의 작은 숲이었습니다. 낮에 받은 바로는 그곳 담장이 비교적 낮고 CCTV 사각지대였습니다. 숲을 가로지르면 시내로 나가는 국도가 나옵니다. 새벽 2시, 실버타운 전체가 잠든 시간. 저는 검은색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가장 가벼운 운동화를 신은 채 도둑고양이처럼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의 센서 등이 최대적이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벽에 딱 붙어 센서가 감지하지 못하도록 느릿느릿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숲에 도착했습니다. 밤에 산바람이 찼지만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네 발로 기어오르다시피 담을 넘었습니다. 착지하는 순간 발목이 시큰거렸지만 쩔뚝거리며 국도 쪽으로 달렸습니다. 다행히 국도변에 불 켜진 공중전화 부스가 있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 동전 몇 개를 찾아 외우고 있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에 취한 박영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이 새벽에 누구요? 박 형사, 나야, 김영호. 영호? 박영감의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자네가 웬일로 공중전화야? 무슨 일 있어? 박 형사, 내 말 잘 들어. 나 지금 큰일 난 것 같아. 저는 최대한 낮고 빠른 목소리로 지난 보름간의 일을 쏟아냈습니다. 협박 편지, 큰아들의 주선, 이상한 실버타운, 최 변호사의 독촉 전화까지. 전화를 듣던 박영감이 침묵했습니다. 평생 형사밥을 먹은 그는 본능적으로 범죄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영호, 일단 침착해. 그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방으로 돌아가. 놈들이 자네가 나갔던 걸 알면 안 돼. 그리고 당분간 휴대폰으로 나한테 걸지 마. 이건 단순 협박이 아니야. 10중 8구 부동산 사기단이랑 결탁한 거야. 지금 섣불리 움직였다간 놈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일단 버티고 있어. 조사는 내가 할게. 전화를 끊기 전
저는 마음속 가장 큰 두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박 형사, 내 두 아들 좀 조사해줘. 특히 둘째 놈 민재. 그 녀석이 왠지 관련돼 있을 것 같아. 박 영감이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이틀만 기다려. 샅샅이 뒤져볼게. 전화를 끊고 돌아가는 길은 탈출할 때보다 더 험난했지만 다행히 들키지 않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어진 48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실버타운 생활에 적응한 척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거의 결정했다며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는 못난 둘째 민재가 돈 때문에 저를 이런 함정에 빠뜨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심장이 칼로 도르내지는 듯 아팠습니다. 이틀 후, 심야, 다시 담을 넘어 이번엔 더 멀리 떨어진 24시간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박 영감이 알려준 대포폰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호야, 윤곽이 나왔어. 박 영감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먼저 큰아들 민석이부터 말할게. 최근 일주일간 자금 흐름, 자네 집 근처 CCTV 다 확인했어. 민석이는 자네 옛집에 2번 들러서 문단속만 하고 갔더라. 회사도 정상이고 의심스러운 돈 거래도 없어. 깨끗해.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다행이네. 민석이는 믿을만해. 근데 둘째 민재가 문제야. 박 영감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협박 편지소인 자네 집 근처 편의점에서 찍혔는데 그 편의점이 민재 사는 곳에서 도보 6분 거리야. 그리고 민재가 최근에 불법 도박판 빚쟁이들이랑 연락한 기록이 있어. 통화 내역 뽑아보니 아주 빈번해. 돈 받은 건 300만 원짜리 입금 내역이 있어. 익명 계좌에서 들어왔는데 그거 받고 3일 뒤에 카드값 갚았더라. 전화기를 쥔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확실한가? 100%라고는 못하지만 내 감으론 민재가 딴 마음을 먹은 게 맞아 보여. 한참을 침묵하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네. 고맙네 박 형사. 전화를 끊고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누군가 등 뒤에서 칼을 꽂은 기분이었습니다. 민재가 저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보다 제가 녀석을 사람 만들려고 했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게 더 아팠습니다. 어릴 때 고기 반찬 하나에 해실거리던 그 녀석이 고작 돈 몇 푼에 아비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다니. 다음 날 큰아들 민석이 실버타운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포 설렁탕을 포장해 왔더군요. 저는 국물을 멍하니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민석아, 생각 많이 해봤는데 그 편지 보낸 놈 짐작 가는 사람이 있어. 민석이 흠칫하더니 이내 고개를 숙이고 양념장 포장을 뜯으며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누군데요? 네, 동생, 민재다. 민석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숨을 푹 쉬며 양념장을 국물에 풀고 천천히 저었습니다. 사실 저도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차마 아버지한테 말씀 못 드렸어요. 상처 받으실까 봐요. 아버지, 이참에 신탁 맡기세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민재가 집 욕심 못 내게요. 제가 변호사 다시 불러서 서류 준비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가 알아서 다시 준비해와라. 네, 천천히 드세요. 전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민석이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식어버린 국물을 한 숟갈 떴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방금 잘라낸 것은 거대한 음모의 썩은 가지 하나일 뿐, 진짜 몸통은 어둠 속에서 저를 비웃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새벽 5시, 박 영감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영호야, 마음 단단히 먹어라.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해. 무슨 소리야? 민재 짓이라며. 민재 통화 기록을 더 깊게 파봤어. 협박 편지 보낸 시점을 전후해서 대포폰이랑 16번이나 통화했더군. 근데 그 대포폰 위치 추적을 해보니 기지국 위치가
큰아들 민석이 동선이랑 정확히 겹쳐 머리가 윙 울렸습니다. 뭐라고? 한 번은 민석이 회사 사무실, 한 번은 민석이 집 근처 카페, 그리고 또 한 번은 너 실버타운에 데려다 주던 그 도로 위야.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게 있어. 민재가 받았다던 그 300만 원. 출처를 추적해보니 안창 컨설팅이라는 페이퍼 컴퍼니야. 법인 대표가 누군지 아냐? 이지영. 누군데? 내 큰며느리 민석이 쳐.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확실해? 세무 기록까지 깠어. 민석이 회사가 작년 4분기부터 그 유령 회사들이랑 돈 세탁한 정황이 있어 회사가 껍데기만 남았어. 그리고 실버타운 강 원장한테 사채 끌어다 쓴 것도 나왔다. 연대 보증인이 강 원장이야. 강 원장. 그래. 둘은 공생 관계야. 민석이가 너한테서 집을 뺏어서 강 원장한테 빚을 갚는 구조라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둘째 아들의 폐륜이 아니라 두 아들의 합작품이었습니다. 한 놈은 악역을 맡아 아비를 공포로 몰아넣고 한 놈은 구원자 행세를 하며 아비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친아버지를 상대로 완벽한 사냥을 공모한 것입니다. 영호야, 내 말 들려? 너 지금 위험해. 저는 눈을 감고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 형사, 나한테 제일 유능한 변호사 좀 소개해줘. 재산소송 전문으로.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이제 분노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엔지니어의 머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감정이 아닌 증거로 싸워야 했습니다. 제가 아들이 사기친다고 말해봤자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자기 입으로 자백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아, 네 말대로 신탁 서류에 사인하마. 수화기 넘어 잠시의 침묵 후 기쁨을 억누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대신 조건이 있다. 민재도 오라고 해라. 형제 둘 다 보는 앞에서 해야 나중에 뒤탈이 없지. 아, 네, 알겠어요. 제가 부를게요. 다음 날 오후 민석이 왔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 민재도 왔습니다. 여전히 껄렁한 태도로 버블티를 빨며 들어왔습니다. 최 변호사도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김 선생님,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서류를 꼼꼼히 읽는 척했습니다. 민재야, 넌 형한테 고마워해라. 형이 다 신경 써서 하는 거다. 민석이 거만한 표정으로 동생을 보며 짐짓 훈계조로 말했습니다. 저는 안경을 가지러 가는 척하며 침대 머리맡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초소형 녹음기, 예전에 기계 테스트할 때 쓰던 고성능 장비를 켜서 민재가 의자에 걸어둔 재킷 주머니에 몰래 집어넣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펜을 들었습니다. 서류의 주소란에 번지수를 하나 틀리게 적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도 2개를 바꿔 적었습니다. 법적으로 무효가 되도록 말이죠. 그리고 서명란에 김영호 3글자를 적었습니다. 손끝 하나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인생의 마지막 설계를 위한 납땜 작업과도 같았습니다. 자, 됐다. 최 변호사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챙겼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민석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푹 쉬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민재야,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우자. 그들이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셌습니다. 분명 복도나 휴게실에서 자기들끼리 낄낄거릴 테니까요. 5분 뒤 그들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민재가 재킷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갈게. 건강하시고. 그들이 떠나자마자 저는 욕실로 가서 민재의 재킷 주머니에서 미리 빼낸 민재가 재킷을 입기 전 그들이 담배 피우러 갔을 때 재킷은 방에 있었습니다.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아니, 그들이 담배 피우러 갈 때 재킷을 입고 나갔다 들어와서 다시 벗어뒀을 때 제가 화장실 가는 척하며 뺐어야 했군요. 시나리오 수정. 그들이 담배를 피우러 나갈 때 민재는 재킷을 입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더워서 다시 벗어 의자에 걸었죠. 그때 제가 물을 가지러 가는 척하며 녹음기를 회수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선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형, 진짜 아빠가 믿은 거 맞아? 사인하자마자 바로 넘기는 거야? 민재, 조용히 해, 새끼야. 아버지는 이제 늙었어. 한 번 믿으면 의심 안 해. 집 넘어가면 바로 매각해서 현금화하고 너한테 20%줄 테니까 닥치고 있어. 아씨, 그 협박 편지 쓰다가 손 떨려 죽는 줄 알았네. 나중에 걸리면 어떡해? 안 걸려. 아버진 널 의심하잖아. 내가 다 막아주는 척 연기했으니까 완벽해. 법원은 서초동에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원고석에 앉은 저는 피고석의 민석을 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뻔뻔한 얼굴로 저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저의 변호인 박영감이 소개해준 젊고 유능한 친구 이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법정에 민석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는 늙었어. 너한테 20%줄 테니까.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푹 숙이고 몸을 떨었습니다. 민석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고 변호사와 귀속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최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녹음 파일의 신빙성을 떠나 원고 김영호 씨의 현재 정신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가 두툼한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정신과 소견서에 따르면 김영호 씨는 초기 알츠하이머와 피해망상 증세를 앓고 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조작된 기억을 사실이라 믿고 있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민석이 슬픈 표정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아버지를 실버타운에 모신 것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발 아픈 아버지를 이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재판장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엔지니어입니다. 저는 데이터만 믿습니다. 제가 이 음모를 눈치채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대학병원 신경과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제 변호사가 반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전문의가 작성한 감정서입니다. 원고의 인지 능력은 지극히 정상이며 알츠하이머 소견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에게 진단서 발급 3일 전 피고의 계좌에서 200만 원이 이체된 내역입니다. 해당 의사는 과거 허위 진단서 발급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안경을 벗고 피고 측을 노려보았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민재는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판사님, 저는 형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진짜예요. 판사봉이 내려쳐졌습니다. 피고인들의 사기 미수, 사문서 위조, 협박 혐의는 중대합니다. 검찰에 이송하여 형사 책임을 묻겠습니다. 법정을 걸어 나오는 길,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박영감이 다가와 어깨를 툭 쳤습니다. 고생했어, 영호야.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구조물은 가족이고 가장 취약한 재료는 믿음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낡은 빌라에 살며 아침엔 공원을 걷고 오후엔 박영감과 장기를 둡니다. 민재는 출소 후 공사판에서 철근 공으로 일한다고 들었습니다. 술도 끊고 매달 제 재단 계좌로 소액이나마 돈을 보냅니다. 민석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이혼했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한 번 저를 찾아왔지만 저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깊게 허리 숙여 사죄하는 그를 보며 저는 그저 고개만 한 번 끄덕여주고 돌아섰습니다. 용서라기보다는 더 이상 미워할 힘조차 남지 않은
늙은 아비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장기를 두던 박영감이 말했습니다. 영호, 또 졌구만. 마음이 딴 데가 있어. 저는 흐트러진 장기판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러게나 말일세. 자식 농사는 흉작이고 장기도 지고. 하지만 내 남은 인생은 내가 설계해야 하지 않겠나. 저는 장기알을 다시 놓았습니다. 박 형사, 한 판 더 둬. 이번엔 천천히.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나요?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에게 말년에 배신당한 아버지. 그는 법적으로는 승리했지만 과연 인생에서도 승리한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때로는 가장 치명적인 덫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경험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혹시 주변에 이런 일을 겪고 계신 어르신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경종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진실을 알리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